자, 수업 복습하는 겸 교과서 1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의 주요 내용의 제목은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이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했어요. 등속 원운동의 특징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자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경로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합쳐놓은 사진입니다. 자, 같은 시간에 이동 경로가 같죠. 이동 거리가 같죠. 그래서 얘는 속력의 정의가 시간분의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에 해당하는 방향을 보시면 운동 경로에서 이 순간의 접선의 방향, 이 접선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운동의 특징은, 등속 원운동의 특징은 속력은 일정하지만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것. 결국은 속력과 운동 방향은 속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모두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바이킹, 두 번째 그림은 농구공의 포물선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바이킹의 운동을 우리는 이제 진자의 운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자의 운동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시간에 따라 이 진자의 운동을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이렇게 합쳐놓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 진자는 이동 거리를 한번 보자면 점점점 가운데로 오는 이때까지 이동 거리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해당하는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이 속력이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이동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속력이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원운동처럼 우리가 특정한 지점에서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방향? 접선 방향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방향도 변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진자의 운동이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또 다른 예가 이제 16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의 하나의 예인데요. 이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을 우리는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이 직선 운동으로 나눠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수직 방향, 이렇게 빨간색을 지금 긋고 있는 부분이 수평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직 방향과 그다음에 수평 방향.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 방향으로 이 공을 10m/s로 날렸다고 해볼게요. 10m/s로 날아가는 동안 지구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우측에 해당하는 수평으로 해당하는 이 속력은 수평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또 누가 더 빨라져라 느려져라 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같은 속도로 계속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수직 방향의 운동은
자, 그림자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림자. 짜자자잔. 그림자의 운동을 봤을 때 해당하는 이 물체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러한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의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유낙하. 그러면 이런 운동을 분석하려면 여러분들 일단 그래프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VT 그래프에서 속력이 0에서부터 쭉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이게 중력만 작용한다고 했을 때는 중력 가속도 G, 결국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낙하거리는 바로 얘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이 낙하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10으로 주어졌으니까 높이도 한번 주어져 볼까요? 이 높이를 예를 들어서 20m라고 해봅시다. 자, 이 20m의 낙하거리 동안에 얘는 몇 초가 걸렸을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시간 t는 과연 몇 초일까? 그리고 그거에 해당할 때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속도는 또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20m라고 하는 이 힌트와 기울기가 10이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t분의 v는 이제 얼마예요? t분의 v는 10이다 라는 식 하나와, 그 다음에 넓이 2분의 1 vt라고 하는 이 넓이를 구하는 요 식이 이제 20m다 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식을 정리해 보면 t를 먼저 구해 볼까요? 자, t는 10v,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10 t 제곱은 20이기 때문에 넘기면 몇 초가 나오나요? 네, 2초가 나오죠. 2초. 결국 얘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다? 2초다. 자, 우리가 구한 거 파란색으로 한번. 얘는 2초 걸렸다. 그럼 2초 걸렸을 때 기울기가 10이 되면서 이 y 값은 얼마라고 볼 수 있죠? 20m/s다. 그로 얘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닿을 때, 지금 파란색 그리는 이 바닥에 닿는 이 속도는 20m/s의 속도로 바닥에 닿고, 우측의 속도는 위에 우리가 주어진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m/s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날아가는 동안에 이 2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날아가기 때문에 이 수평의 이 도달거리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도달거리 R은 10m/s의 속력으로 몇 초 동안? 2초 동안 날아가기 때문에 20m 수평 도달거리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쭉 봤을 때 우리는 이 수평 도달거리를 구하는 과정은 낙하하는 시간 동안에 우측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로 구하는 과정,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했었죠. 그 빠르게 하는 방법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낙하 운동의 등가속도 운동 공식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볼까요? V는 V0인데 처음 속도는 0이기 때문에 이제 GT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S 대신에 H라고 쓰고, V0는 역시 항이 날아가기 때문에 2분의 1 GT제곱. 자, EAS인데 EGS, S 대신에 H 이렇게 쓰고,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 얘도 0이 되기 때문에 날아가죠. 요 세 개의 식. 여기서 아까 주어진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 20m. 자, 20m 날아갈 때 우리가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거죠. 20m 날아갈 때, 20m 낙하할 때 걸린 시간.
그러면 시간을 구하려면 이제 이 첫 번째 식이라든가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중에 t가 들어간 식은 1번과 2번 식이 되겠죠. 1번과 2번 식. 1번과 2번 식을 우리는 뭘 이용을 해볼까? 주어진 g는 10이니까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20m라는 높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2번 식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자, 20m를 낙하하면 2분의 1 곱하기 g는 10으로 주어진다고 했고 t 제곱이 되고 따라서 넘기면 44 t제곱이 4가 되려면 따라서 t는 몇 초? 2초다. 이렇게 이제 빠르게 구한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이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죄송합니다. 여기 다시 쓰고 자, 두 번째 식에 해당하는 요 식을 이용해서 단 한 줄만 써가지고 2초라는 과정을 구하고 그 2초를 지금 보이는 이 식으로 R은 10m/s 곱하기 2는 20m다 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답에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거의 복습에 가깝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을 확장을 해보면 우리는 이걸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도 이제 우리는 사실 이 수평의 운동과 수직의 운동으로 나눠서 얘도 직선의 운동으로 함께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수평의 운동과 수직의 운동. 자, 얘도 이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를 한번 대입해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방향으로는 30m/s로 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한 40m/s로 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직 수학을 안 배웠지만 우측에 30m/s로 쏘고 수직 윗방향으로는 40m/s 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얘를 우리가 힘을 합성하듯이 속도도 사실 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방향으로 이만큼의 길이로 요거 보니까 3대 4대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방향으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50m/s를 쏘아 올리고 있는 거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는 30m/s의 수평 30m/s의 수평 방향의 속도와 그 다음에 수직으로 40m/s의 속도로 비스듬하게 쏘아 올린 이 운동의 전체를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고 이 포물선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된다. 자, 일단은 수평 방향으로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야 너 속도 빨라져라 느려져라 이러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도는 안 변해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이 위치든 아니면 세 번째 이 위치든 네 번째 위치든 다섯 번째 위치든 이 모든 위치의 수평 방향의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다 뭐다? 여기서도 30m/s 중간 다 30m/s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대신에 이 수평 방향의 속력은 안 변하기 때문에 수평으로 이동할 때는 역시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등속도 운동. 자, 근데 이제 수직을 볼 거예요. 수직은 수직 방향을 보면 얘 그림자를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보는데 그림자 따다다닥 따다다다닥 그림자를 한번 쭉 쫓아가 봅시다. 옆에서 봤을 때 이 그림자의 모습은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윗방향으로 아까 얼마였죠? 40m/s로 쏘아 올렸을 때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가 있고, 그 다음 똑같은 시간에는 여기 올라가 있고, 점점 올라가는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최고점이라고 하죠. 올라가면서 이동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일정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일정한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동을 전체로 보면 얘가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다시, 그래서 이쪽 수직에 해당하는 이 방향은, 수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연직 상방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이런 연직 상방 운동을 해석하려면 여기 이제 조금 그래프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VT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 처음 속도가 얼마라고 했죠? 40. 40이 올라가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점점 줄어가지고 최고점일 때 속도가 얼마? 0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특징이 뭐예요?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그리고 난 다음에 하강하겠죠. 운동 방향이 이제 아랫 방향이 되겠지. 우리가 처음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 내려올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속도가 점점 줄고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 자, 원래 위치로 이렇게 딱 돌아온다면 어떤 여기에 해당하는 특정한 이제 시간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에도 시간이 나타날 테고 여기도 뭔가 시간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자유낙하하고도 비슷하지만 얘는 이제 위로 올려졌지만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얘는 중력과 속도가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죠. 기울기는 A를 의미하는데, 근데 우리가 방향을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가속도 방향도 마이너스 G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울기는 얼마를 가져야 돼? 마이너스 10을 가져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이 t 값은 얼마일까? t 값. 요거는 이제 산수죠, 여러분. x가 요만큼 증가할 때 y가 지금 요만큼 감소한 거예요. 40 감소할 때 얼마가 x로 가야 되냐? 4초가 되겠죠, 4초. 4초라는 시간이 있으면 4분의 마이너스 40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다? 4초 걸린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4초 걸렸어? 그럼 내려오는 데는 또 4초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이 T'이라고 적은 여기는 몇 초? 4초의 2배. 그래서 8초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야 올라간 높이, 자, 요 올라간 높이, 빗금 친 거, 얘를 올라간 높이 해서 플러스 뭐 h라고 표현해 볼까요? 얘는 x축 아래에 있는 이 넓이는 마이너스 h가 되겠죠. 이 두 개가 합치면 어떻게 될까? h 마이너스 h 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8초 후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자, 다시 본다면 이 물체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원래 바닥까지 와요. 지금 이거 그래프 해석한 거는, 이 그래프 해석은 연직 방향으로만 본 거죠. 즉 수직 방향으로만 본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의 운동이 분석이 되면 얘가 각각의 이 포물선 운동의 특정한 위치에서 우리가 y값을 읽어감으로써 특정한 위치의 수직 방향의 속도를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최고점으로 도달했을 때 최고점의 까지의 높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4, 여기 40, 그러면 4 곱하기 40 나누기 2분의 1 하면 얘는 이제 뭐야? 80m나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거꾸로 80m 올라갔으면 몇 미터 내려오겠어요? 역시 80m 내려오게 되겠죠.
근데 아랫방향으로 변이가 생기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겠죠. 그래서 원래 위치까지 돌아온다. 그럼 얘는 이제 80m 올라갔다가 80m 내려오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평 방향의 이제 등속도 운동이니까 이 등속도 운동에서 얘는 수평에 그러면 얼만큼 도달할까? 도달 거리를 보통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측 방향의 속력이 얼마였죠, 여러분? 자, 30m/s에 몇 초 동안 움직여요? 여러분? 올라가는데 4초, 내려가는데 4초. 그래서 8초. 그러면 얘는 38에 240m나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이 꽤 길었습니다. 적어도 이 연직 방향의 운동들, 즉 수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자유낙하 또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연직 상방 운동, 이거를 우리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과 비스듬하게 던져진 물체 운동을 각각의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설명함으로써 이런 운동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특정한 위치의 속도라든가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간에 따라서 방향도 변하고 또 빠르기도 변하는,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운동이다. 근데 이 동시에 변하더라도 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이나 비스듬하게 던져진 이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도 다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8페이지 제목은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자, 이 단원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운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어떠한 질문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수준에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느냐, 왜 어떨 때는 등속도 운동하고 왜 어떨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느냐, 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이 특징들을 왜라는 말을 이제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왜? 이 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은 옛날부터 굉장히 궁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들을 차곡차곡 사람들이, 여러 과학자들이 모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야기하기를 왜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하느냐, 왜 가속도 운동을 하느냐, 결론은 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힘. 그러면 우리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힘. 한번 여기 빈 곳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써놓고 갈게요. 힘. 영어로 force. 자, 뒤에는 생략. 앞글자 F, force의 F를 따서 우리는 힘을 나타내는 기호를 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이 물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는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양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째, 운동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난다. 자, 첫 번째 일어나는 이 모양 변화 같은 경우는 워낙 랜덤을 해요. 랜덤하다 보니 얘는 이제 좀 불규칙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규칙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 모양 변화가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 운동 상태, 두 번째 이 운동 상태 변화가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 규칙적인 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상태의 변화를 설명은 하려면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이 운동 상태의 변화를 설명하려면 운동 상태를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운동 상태의 변화는 결국은 우리는 속도라는 걸 통해서 얘가 시간당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왼쪽으로 움직이느냐를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의 변화는 결국은 속도의 변화예요. 속도의 변화. 우리가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더해진다. 속도가 더해질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로 더해져서 속도가 감소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힘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 많이 가해지면 당연히 많이 변하고 힘이 적게 가해지면 적게 변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변화하는 정도, 그러면 그 결과물을 우리는 이 가속도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속도의 변화. 근데 여러분 하나 속도 볼까요? 속도는 또 우리가 속력과 그 다음에 방향을 합친 물리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의 변화를 봤을 때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만 변하는 원운동. 그것도 결국은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 다음에 우리가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운동도 있었어요. 진자의 운동이라든가 또 뭐가 있었죠? 포물선 운동 또는 수평으로 던져진 운동. 얘네들은 방향도 변하고 빠르기도 변하고 결국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즉 포물선 운동도 뭐 때문이야? 힘 때문이야. 그 힘의 역할 누가 해? 지구가 하는 중력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진자의 운동도 역시 진자를 들었다가 놓으면 지구가 그 물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매우 좀 복잡해 보이는 진자의 운동이라든가 또 좀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은 했지만 포물선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힘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힘. 그래서 힘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되면 우리는 얘네들이 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 우리가 힘을 조절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롭게 이제 자연을 컨트롤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의 핵심은 힘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단원의 이름도 역학이죠. 역학. 힘과 관련된 학문이다. 자, 요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중학교 내용,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의 내용을 좀 복습을 한 거고요. 우리 여기 보면 이제 학습 목표가 있어요. 이 학습 목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뉴턴의 운동 법칙 이용하여 직선상. 직선상은 1차원이죠. 물체,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운동을 표현하는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 어느 위치에 있을 건지 또 얼마의 속도를 가질 건지 또 얼마의 가속도를 가질 건지 또는 아니지만 원인이 되는 이제 힘까지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과 또 관여된 질량. 근데 우리는 이제 변하는 질량은 뭐 아직까지는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물질의 고유한 특징 요 질량이 있다면 이 T와 S와 V와 A와 F가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됐으니까 예측도 가능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다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가기 위해서 이런 힘이라고 하는 원인은요.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물체에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당기는 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거죠. 밀 때 이제 더 큰 힘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서로 반대로 되면 이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앞에 왼쪽의 그림보다는 좀 덜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힘들이 작용을 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힘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하나의 힘의 효과가 여기 있는 알짜임이 되겠죠. 알짜임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적어도 이제 물리학 1에서는 어떤 운동만 다룬다고요? 직선 운동만 다뤄요.
그러면 직선상에 작용하는 힘만 고려하면 되겠죠. 직선상에 작용하는 힘. 자, 근데 여기 그림 하나 살짝 또 그려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요렇게 힘이 다르게 작용하면 이건 직선상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다룰까? 이제 2차원 운동인 뭐 물리2에 가서 다루면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본 적은 있습니다. 두 개의 하나의 F1과 F2가 있으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 F의 힘이 합성돼서 하나의 힘처럼 작용한다. 뭐 이렇게 2차원 힘을 합성하는 법도 여러분이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F, 여기 F2, 여기 F1. 이 두 힘은 하나의 힘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R자 힘의 효과는 대각선의 길이만큼. 적어도 이 정도,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주어진다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이 빗변의 길이, 그래서 이 F의 크기가 얼마이냐 이런 질문들은 또 할 수가 있겠죠. 2차원 합성도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힘을 하나의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R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R자 힘이 작용할 때와 작용하지 않을 때 도대체 물질은 어떤 규칙대로 움직이느냐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립한 사람이 뉴턴이라고 했고, 뉴턴은 이렇게 법칙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해 있다. 또 운동하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 뭐 힘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합력이 0이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운동 방향과 속력은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물체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물리적인 약속이 뭐였죠, 여러분? 속도죠. 속도가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한다. 자, 결국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이에요. R자 힘이 0이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려고 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한다. 근데 운동을 하는데 상태가 안 변해야 돼요. 즉 속도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자연현상이 뭐냐? 자, 휴지. 첫 번째 그림의 휴지를 우리가 잡아당길 때 툭 끊어지는 거는 이 휴지에 이제 말려있는 질량이 큰 요놈이 이제 계속 정지하려고 하니까 당기려는 것과 정지하는 사이에 힘이 생겨서 휴지가 찢어져요. 즉 휴지의 모양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깔개에 먼지가 있으면 먼지를 힘껏 털면 그 먼지는 이제 계속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떨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뛰어가던 사람이 장애물에 걸려준, 운동하던 사람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때문에 조그마한 방해가 이렇게 일어날 때 운동을 계속 하려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걸 조금 구별을 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정지에 있을 때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이다 해서 정지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굳이 구별을 하자면 운동하려던 건데 뭔가 외부에 또 방해가 있어 계속 운동하려는 이런 성질, 이거를 우리는 뭐 운동관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관성의 종류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요거 볼까요? R자 힘이 0이면 운동하던 물체에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라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또 바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20페이지에 있는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 법칙.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대부분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이다. 속도가 변하는 까닭은 알짜의 힘이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술을 이용하여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자,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 실험이 있습니다. 이 탐구 실험을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하면 좋겠죠. 근데 뭐 여건상 실험을 할 수 없고 빠르게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확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이 실험 과정들을 한번 빠르게 이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힘과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 실험, 우리 교과서 20페이지의 실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금이 일정하도록 용수철을 저울을 당긴다. 사실 이 실험할 때 용수철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당기기란 사실 뭐 실험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랬을 때 뭐 일단 뭐 일정하게 당겼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일정하게 당긴 용수철 저울을 당긴다는 뜻은 바로 힘을 일정하게 수레에 작용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일정한 힘이 작용했을 때 이 수레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전부 다 스톱하고 우리 교과서 21페이지에 지금 맨 위에 보면 이 힘의 크기, 변화 시간대, 변화값표를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써 보셔야 됩니다. 자, 0일 때 0, 0.1일 때 5, 15, 30, 50. 이따가 제가 요거를 쓰면서 한번 다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쪽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위치를 우리가 표시했으니까 얘에 해당하는 이동거리를 보면 처음 측정한 시간의 정확한 위치와의 차이를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동거리를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일정한 0.1초 간격 동안에 봤으니까 이동한 거리를 통해 속력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의 속력의 또 변화, 속력의 변화는 결국 속도의 변화량을 보는 거고 결국 가속도를 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힘의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 자, 질량이 일정한데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2배가 되도록 당기는 거예요. 또 3배가 되도록 당기고 자, F라는 힘을 줬으면 그 다음에는 2F, 3F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똑같은 질량에 해당하는 물체에 0.5N을 줬을 때, 그 다음에 1N을 줬을 때, 그 다음에 1.5N을 줬을 때 나타나는 결과. 자, 이 결과들 우리가
실험을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면요. 이렇게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계산을 하고 이제 결과식만 한번 볼까요? 속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첫 번째는 자, 여기 보이는 50, 50, 50이죠? 50, 50, 50. 자, 그 다음에 1뉴턴이 작용했을 땐 속력 변화가 100, 100, 10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뉴턴이 작용했을 때 150, 150, 150. 속력 변화가 더 많죠. 자, 2배가 되니까 속력 변화가 2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배가 됐더니 속력 변화가 50의 3배인 150이 됐어요. 힘이 증가하면 속력 변화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자, 일정한 힘의 크기를 주면서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이 똑같은 실험들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추 역학술의 1kg와 추 1kg. 자, 2kg의 물체를 움직이는 거죠, 지금. 자, 추를 하나 더 올리면 3kg의 물체를 또 일정한 힘으로 당겼을 때 측정.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측정을 했다면 이 세 가지 실험을 한 거죠. 1kg, 2kg, 3kg. 자, 이렇게 결과식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속력의 변화가 150이에요. 1kg일 때 1.5N이 작용하면. 근데 이제 질량이 이렇게 2kg이 늘어났을 때 속력 변화는 75, 75, 75. 질량이 이렇게 2배가 늘어났을 때 속력 변화는 2배가 감소하죠. 자, 3kg가 됐어요. 질량이 3배로 늘어날 때는 처음에 150이었는데 속력 변화가 50씩이에요. 50씩. 그렇다는 얘기는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했죠. 질량이 이렇게 배로 늘어나면 속력 변화는 배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반비례 관계다. 자, 힘과 물체에 작용한 이 질량에 따라 물체가 나타나는 결과들이 뭔가 규칙적으로 다르네요. 이런 관계식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자, 최종적으로 우리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힘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게. 지금 화면을 켜서 X축은 힘이죠. 힘 F, 2F, 3F. 그럴 때 힘을 0.5, 1N, F 힘, 2F. 그러니까 0.5N, 1N, 1.5N을 줬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배로 비례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5N이라고 하는 자 여기 1.5N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을 줬을 때 질량의 차이에 따라 자 이 X축을 잘 보세요. X축은 질량이죠. 질량이 증가하면 가속도는 감소합니다. 근데 반비례로 감소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숫자를 주어 드릴게요. 자, 받아 적으셔야 돼요. 0, 5. 자, 실험을 아까 했을 때 그 결과들을 이제 측정했더니 이제 이렇게 위치 변화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측정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나머지들을 좀 채워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하나 더 칸을 하나 더 추가해서
가속도는 이거를 이제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한번 환산을 해서 여러분 여기 칸에다가 추가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가속도까지 한번 구해 오는 게 이제 숙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1페이지의 내용을 좀 채워 놓고 복습하면서 또 진도를 나아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